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해본 적은 있을까? 나는 사랑도, 믿음도, 이름도, 그리고 끝내 나 자신마저 잃었다.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내가 이제야 입을 연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내 이야기. 특별한 아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나를 불렀다. 처음엔 내가 기적처럼 태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두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다시 찾아온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다. 그 무렵 나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져 3주를 누워 지냈고 기적처럼 회복됐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고 함께 있든 없든 내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외할머니는 말했다. 그는 내가 또 죽을까봐 장례를 견딜 자신이 없어 떠난 거라고. 그렇게 우리 집은 어머니와 나 둘만 남았다. 어머니는 신의 정우 법무법인에서 일하셨다. 주말에도 자주 나가셨지만 가끔 나를 데려가셨다. 그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시간을 보냈다.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그 시절은 나쁘지 않았다. 16, 나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었다. 부모 동의서가 필요했기에 식사 시간에 어머니께 조심스레 종이와 펜을 내밀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축구부 들어가고 싶어요. 사인만 해줘요.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셨다. 민우야, 안 될 것 같아. 왜요? 다들 하는데. 엄마는 그런 위험 감당 못해. 대신 육상은 어때? 그건 모범생들이나 하잖아요. 내가 다치면 엄마는 평생 널 용서 못해. 이해해줘. 화가 나 부엌을 나섰지만 1시간쯤 지나 다시 돌아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심했죠. 그냥 대표 선발전이라도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 그 얘긴 나중에요. 나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민우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알아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왜 그런진 말 안 했지.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사실 너는 아주 희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단다. 혈액형도 드물고 RH 인자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큰 부상이나 수술이 필요하면 수혈이 어렵대. 그럼 저 괴물이에요? 아니야. 오히려 내 혈액은 강해. 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어서 그게 내 형과 누나가 떠나야 했던 이유였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가졌을 때 아빠는 너무 무서워했어. 또 같은 고통을 겪기 싫다며 떠났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그도 한계였을 뿐이야. 저도 언젠가 죽는 건가요? 아니야. 내 몸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 피 속에 섞인 새 유형의 혈액은 널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 연구기관에서 내 혈액을 관리 중이란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제야 어머니가 왜 축구를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예민해졌다. 면도하다 생긴 작은 상처에도 심장이 뛰었고 운동은커녕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이러다 내가 병이 나겠다. 우린 하늘의 손안에 있어. 하늘이 널 부르면 막을 순 없어.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해. 그 말에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달렸다. 하늘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우리 집 형편은 대학 보내기에 빠듯했다. 나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준은 아니었다. 다행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후엔 일부라도 직접 벌어 등록금을 메웠다. 솔직히 조금만 더 절제했으면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첫 학기 나는 대학 생활에 들떠 성적은 뚝 떨어졌고 어머니는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처럼. 대학교 수업은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교수님은 엄격했고
수업은 훨씬 어렵고 빠르게 진행됐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지, 민우야. 어머니는 내 성적표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다. 3.5의 평균 학점을 보며 나는 2점이던 첫 학기를 되갚겠다고 다짐했다.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온 나를 어머니는 말없이 국립희귀질환연구센터로 데려가셨다. 민우 씨, 잘 오셨어요. 소장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다. 우선 시설을 둘러보시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죠.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실험 기계와 가운 입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웃지 않았다. 어떠신가요? 뭐가요? 시설과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요. 나는 조심스레 웃었다. 피 뽑히는 것도 싫고 나만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조금은 실험용 동물이 된 기분이 들까봐 걱정돼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2~3달에 한 번 정도 혈액을 보관하는 건 어떠신가요? 다른 참여자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요? 네, 총 3분입니다. 지연 씨는 서울에, 재훈 씨는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예요. 2분 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엔 소정의 지원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11시 30분쯤 오시면 됩니다. 검진이 끝나는 시간이라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다음 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2사람은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재훈은 24살쯤 되어 보였고 마른 체형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지연은 첫눈에 시선을 끌 만큼 아름다웠다. 이런 사람도 나처럼 희귀 체질이라니 세상은 참 알 수 없다. 이미 등록하셨어요? 재훈이 먼저 물었다. 아니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전 올해까지만 하고 인도로 돌아가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 생각이에요. 그는 담담하게 웃었다. 지연 씨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재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 돈 때문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느낌 때문일까?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민우 씨, 그렇게 뚫어지게 보면 부끄러워요. 그래도 칭찬은 고마워요. 나는 머쓱하게 웃었고 셋 다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 우리는 종종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며 편한 사이가 되었다. 겨울방학 무렵 나는 연구 프로그램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지연과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했다. 3번째 데이트 날 밤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다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지연은 내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 유리 인형 아니야, 민우야. 그러니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처럼 우리 아빠 창밖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대화할래? 아니면 조금 더 조용한 데 갈까? 우리 집은 어머니 때문에 어렵고 결국 우리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금요일 저녁 함께 식사한 후 그곳으로 향했고 평온한 밤을 공유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가 말한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격차를 실감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청담동의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은 날카롭게 물었다. 사회학 전공이라던데 앞으로의 계획은? 작은 연구를 하면서 강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연봉은 제한적일 텐데요.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생활은 꾸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내가 진심이라면 지연이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속삭였다. 아빠가 원래 저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대로 밥 먹은 사람 별로 없어. 기분은 씁쓸했지만 그녀의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졸업식 날 가족들과 지연이 함께 와줬고
나는 그녀와 가까이 있기 위해 지방사립대학 강사직을 택했다. 아직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독립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엄마, 이 집을 팔고 작고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혹시 따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사실 따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독립해야 할 시기 같아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 이 집을 내가 사. 어머니는 말없이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너는 시작하는 사람이잖니. 이 집이 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직 정식으로 청혼한 건 아니지만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할 생각이에요. 지연 씨가 승낙할 것 같아? 아마도요. 다만 강 회장님은 절 그리 좋게 보시진 않으셔서. 민우야, 넌 그분과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를 사랑하는 거지. 그 문제는 지연 씨가 해결할 일이야.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결혼은 결국 가족이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반지를 준비했다. 값비싸진 않았지만 내가 직접 고른 정성 가득한 예물이었다. 서울 근교의 한옥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정장을 입고 지연을 데리러 갔다. 긴장감 속에서 식사는 잘 넘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디저트가 나오기 직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내 아내가 되어줄래? 순간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조금 구식일지도 몰라. 혹시 우리 아빠한테 먼저 허락 구했어? 지연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너 정말 많이 사랑해. 하지만 아빠와도 이야기해줘. 그 사람의 간섭은 날 아끼기 때문이야. 지연아, 그분은 내가 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 그만하자. 식욕이 싹 사라졌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집 앞에 도착해 짧게 인사하고 나는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연은 12번 넘게 전화했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둔 채 이불 속에 숨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마음 아프겠지만 엄마는 내 편도 그녀 편도 아니야. 그저 너희 둘 다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맥주 2캔을 마시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엔 강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실 맨 뒤에 앉아있는 강 회장을 본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당당한 강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단순한 풋내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강의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지만 누구도 졸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다가왔다. 민우 씨, 잠시 시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다. 지연이와 결혼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요. 그의 말을 끊고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는 결혼 생각 없습니다. 프러포즈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이죠?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도를 고쳤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었나 보군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청혼했지 회장님께 허락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아빠의 딸이 아니라 제 삶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은 만큼 누구의 결정이든 아버지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지시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담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뒤 강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상처받기 싫어서라기보단 자존심이 너무 무거웠다. 그로부터 3일 뒤 전화도 안 할 줄 알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왜? 넌 내 입장 말했고 나도 내 생각 밝혔잖아. 더 무슨 말을 해? 그럼 이제 나 안 사랑해?
그런 말 한 적 없어. 널 미치도록 사랑해. 무릎 꿇고 반지 내민 게 장난이었을 것 같아? 진짜 헷갈리게 한다. 지연아, 난 눈치 보며 사는 사람과는 함께 못 살아. 하지만 날 믿고 함께 인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금방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35분 뒤 지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가엔 혼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시 해보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지연아, 내 아내가 되어줄래? 응.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내 품에 안겼다. 엄마, 거기 계시죠? 나는 거울 너머 어머니를 보고 웃었다. 축하해, 민우야. 너희 정말 잘 어울려. 어머니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곧 지연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강 회장은 여전히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 이상 말은 없었다. 윤 여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 일이 산더미야. 결혼 준비가 보통이 아니거든. 결혼식은 강 회장 측에서 전부 준비했다. 내 쪽 하객은 15명, 지연 쪽은 250명이 넘었다. 하지만 가장 속상했던 건 어머니가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우야, 그냥 흔들지 말고 둬. 이건 지연이의 날이잖니. 난 그저 내가 좋은 사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게 됐다. 결혼식은 솔직히 말해 행사였다. 지연의 드레스부터 식장, 부케까지 모두 최고급이었고, 신혼여행은 제주 요트 크루즈와 스위트 리조트 7박 8일, 강 회장의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한 첫날 밤은 아니었다. 지연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었고,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그 옆에 누웠다. 도착 첫날, 그녀는 숙취와 요트 멀미에 시달렸고, 같은 크루즈에 탄 커플들은 모두 부유해 보이는 청춘들이었다. 티 하나 없는 피부, 비싼 옷, 완벽한 웃음. 돈이 많으면 조용히 즐기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판 위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더욱 외로워졌다. 지연아, 이렇게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해. 사람들 다 보잖아. 왜? 질투나? 걱정 마. 오늘 밤은 널 위해 남겨뒀으니까. 밤에 모두가 잠든 뒤 별 보며 단둘이 걷는 것도 좋겠지.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 요트 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원들의 시선이 은근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크루즈 마지막 날이 되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다른 남자들과 춤을 추며 들뜬 모습이었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다. 그 중에는 로버트도 있었다. 과일 안주에 럼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작스럽게 우스운 제안을 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결국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선원들이 나서서 말려야 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고 객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 실수였지. 근데 소리 들으니 화해는 잘한 것 같던데. 그는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부럽다. 와이프가 진짜 핫하네. 근데 내가 너라면 좀 단속하겠다?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귀국 후 우리는 전세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 이 말이 참 좋았다. 나는 행복했고 지연도 그렇게 보였다. 강 회장만 아니었다면 오래 갔을지도 모른다. 말은 아끼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다.
차량 구입, 외식, 비공식 용돈. 지출은 많아졌고 강 회장은 필요한 건 모두 해결해줬다. 나는 그럴수록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1년 뒤 예상 못한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솔직히 기뻤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얘졌다. 세 칸짜리 아파트, 육아용품, 새 옷들. 강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걸 준비했다. 회사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번엔 또 뭐가 와 있을까? 진정해, 민우야. 쌍둥이 아니잖아. 얼마나 다행이니. 어머니는 항상 그런 한마디로 내 마음을 다독이셨다. 딸의 이름은 하은. 지연의 외할머니 이름을 따랐다. 10손가락, 10발가락. 건강한 아이였다. 나는 묵묵히 아내와 딸을 지켜보며 살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지연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다. 딸을 사랑했지만 엄마라는 역할엔 어색해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베이비시터가 찾아왔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 친구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나는 점점 집에서도 이방인이 되어갔다. 나는 일에 몰두했다. 강의와 연구, 논문, 때로는 집에서도 작업을 이어갔다. 여보, 오늘 모임엔 나 없이 다녀와. 하은이랑 집에서 밀린 일 좀 할게. 정말 괜찮겠어? 그럼. 잘 다녀와. 침대에 따뜻하게 덮어놔. 난 금방 들어올게. 지연은 늘 그런 말과 함께 나가곤 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았고 난 좋은 직업과 가족을 가졌고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했고 가끔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도 이번엔 편하게 다녀올게라는 말만 들었다. 그곳엔 늘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공통점이라고는 지연 하나뿐이었다. 강 회장은 늘 새로운 사람을 지연에게 소개했고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말없이 분위기를 읽었다. 어머니는 마침내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 일주일에 한 번 하은이를 데려가셨고 둘은 깊은 정을 쌓아갔다. 자기야, 나 사흘 동안 아빠랑 여행 좀 다녀와도 돼?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친구가 요트를 샀대. 시운전 겸 초대받았거든. 엄마는 안 간대서 나랑 가자고 하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흘이면 혼자 자려니 좀 심심하겠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다녀왔고 겉으론 아무 일 없었다. 지연의 파티와 모임은 계속됐고 나는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먼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셨다. 지연 씨, 요즘 집에 잘 없네. 괜찮은 거니? 괜찮아요, 엄마. 서로 바쁘다 보니 그래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느 날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자정 전에 들어올게. 키스 한 번 툭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어디서 하는데? 랜디네 집. 알잖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나는 특별히 할 일도 없던 터라 갑자기 생각난 김에 서프라이즈 방문을 해보기로 했다. 하은이는 어머니께 맡기고 랜디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가득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둘러봤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몇 명이 모여 있었지만 지연은 없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숨소리, 억눌린 듯한 낮은 호흡.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챘다. 소리는 복도 왼쪽 두 번째 방에서 들렸다.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지연아, 지금 당장 문 열어. 내 외침에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러나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군중을 밀치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랜디가 달려왔다. 민우야, 잠깐만, 진정해봐. 창문을 내린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랜디, 부탁이야. 오늘은 지연이랑 말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그냥 오늘은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해줘. 그리고 나는 자리를 떴다. 하은이를 데리러 가며 어머니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한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결국 나는 창문을 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도로 위로 튕긴 폰은 지나가던 차에 깔려 망가졌다. 하은이를 재운 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돌아왔다. 나는 전날 밤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녀는 거의 잠을 못 잔 눈빛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우리 결혼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우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어. 하지 마. 더 이상 날 기만하지 마. 그날 밤 다 들었어. 그건 정말 실수였어. 그런 의도는 없었어. 지연은 울먹였다. 실수. 그럼 설명해봐. 우연히 2층에 갔고,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조여왔다. 단 한 번이었어. 우린 극복할 수 있어. 그렇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헛소리 작작해.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지연아. 이번이 처음 아니었잖아. 이번엔 그냥 들킨 게 처음이었을 뿐이지. 그 사람 사랑하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넌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하니까. 제발, 그냥 나가줘. 내 얼굴을 보니 숨이 막혀.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다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입 안에 맴도는 질문은 단 하나. 왜? 주말 동안 나는 하은이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께는 짧게만 말했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화요일 저녁,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은이를 안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하게 해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지난 며칠간 꾼 악몽을 돌려줄 수 있어? 그때 얘기하자. 그런 게 아니야. 섹스 때문도 아니고. 그냥 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똑같은 일상, 똑같은 말들. 난 지겨웠고 자극이 필요했어. 그래서 외도가 자극이었군. 지루하진 않았겠네. 처음엔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근데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됐어. 믿기 힘들겠지만 난 지금도 너랑 하은이랑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널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우린 끝났어. 넌 내게서 돌이킬 수 없는 걸 가져갔어. 그건 내 자존심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다 알겠지. 그 집안 전체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보기엔 이 모든 건 내 아버지가 설계한 그림이었겠지. 적어도 한 발은 담갔을 거고. 그 말에 지연은 입을 막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자는 건가? 너희 아버지는 선을 그었고 넌 그 선을 넘었어.
둘 다 행복하길 바란다. 지연은 말없이 떠났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겠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다음 날 내가 학교에 나간 사이 지연, 아니 누군가가 지연과 하은의 짐을 전부 빼갔다. 둘은 우리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나는 이혼 소송 서류와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았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그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민우 씨, 이건 힘든 싸움이에요. 양육권은 절대 못 받습니다. 양육비 요구도 없으니 최대한 방문권에만 집중하세요. 그쪽은 돈도 인맥도 다 있어요. 괜히 거슬렀다간 더 큰일 납니다.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강 회장은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이네. 그냥 공동양육 요구하자.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순진했고 어쩌면 고집스러웠다. 첫 제안을 거절한 결과는 끔찍했다. 나는 성희롱 혐의로 교수직에서 해임당했다. 절차도 없었다.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통보뿐. 총장실에 찾아가 말했다. 인권단체에 연락하겠어요. 당신들 다 고소할 겁니다. 총장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강 회장이 후원자 클럽에 전화했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전화했죠. 당신이 어떤 학생한테 뇌물을 주고 무언가를 하게 했다고요. 3일 만에 짐 싸셨죠. 확답은 아니지만 민우 씨, 어떻게 하면 당신이 조용히 사라져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5억 원. 깔끔한 전직 처리. 그리고 2번 다시 당신들 얼굴 안 볼게요. 그는 말없이 일어났다. 우리한텐 그 돈 없어요. 당신들 말고 강 회장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전해줘요. 나는 공동 양육권은 거절할 테지만 감시 없는 단독 방문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기는 걸 좋아하니까 어차피 합의할 겁니다. 결국 나는 돈을 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주말마다 하은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나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사는 건물 같은 동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삶은 바닥이었다. 그 후 5년 동안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은이에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세뇌시켰다. 이혼의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었고 하은이는 지연의 또 다른 버전처럼 변해갔다. 지연은 그날 밤 내가 직접 목격했던 그 남자 도연과 결국 결혼했다. 그는 지연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지연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나보다도 더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은과 보내는 주말은 점점 고통스러워졌고 결국 나는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게 됐다. 어머니는 여전히 하은에게 명절 카드도 보내고 생일에도 작은 선물을 보냈지만 하은은 거의 나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리고 2년 뒤 운명이 반전을 던졌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는 병문안을 갔지만 냉대만 받았다. 그녀는 그저 하은의 할머니로서 안부를 전하러 간 것뿐이었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명품 수트를 입었다고 해서 그 안까지 명품인 건 아니지. 겉은 아름하니 속은 그냥 쓰레기. 그날 오후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민우 씨, 저예요. 류 박사 국립연구센터에서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렸네요. 다름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당신 같은 혈액 구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한 명이 간 이식이 시급한 상태인데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재훈이는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거절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제시했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가족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요. 그가 그랬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요. 제시는요? 선지급 50억입니다. 꽤 크네요. 그럼 수락하시겠습니까? 아직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수술 대상자는 누굽니까?
익명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흥미 없습니다. 류 박사는 끝까지 간곡하게 말했다. 민우 씨, 지금은 정말 마지막 희망이에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20시간 후, 플랜 B가 찾아왔다. 윤 여사가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늘 정중했고, 최소한 나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 민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바쁘긴 하지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연이가 사고를 당했고 위독한 상태예요. 간 이식이 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아버지, 딸 엄마가 떠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힘든 일이네요. 가서 안부 전해주세요. 민우 씨, 제가 말을 애매하게 했나 봐요. 그냥 안부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 이식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요. 그녀의 눈엔 간절함이 서려 있었고 나는 잠깐 죄책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이 항상 그러셨듯 전 이 부분엔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해서 이만 실례할게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미 들었고 저는 제 입장을 정중히 밝혔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전하실 말 있으면 전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문을 밀어 닫았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말했다. 지연 상태 너도 알고 있더라. 응. 알아. 그래서 아무 감정도 없어? 그녀는 내 전 부인이자 하은이의 엄마지. 그리고 동시에 날 속이고 딸에게 날 증오하게 만든 사람이지. 그녀 덕분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빠가 됐고 직장도 잃고 인생도 잃었어. 이제 생각났네. 나는 비꼬는 듯이 웃었다. 그래도 도와주는 게 인간적이지 않겠니? 엄마, 그럼 그녀가 날 해고시키고 딸을 빼앗고 사람 하나 만들어버린 건 그건 인간적이었어? 아니잖아. 다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틀 뒤 문 앞에 강 회장이 서 있었다. 나는 그를 15분간 밖에 세워둔 뒤에야 문을 열었다. 그는 능수능란했다. 이야, 정말 설득력 하나는 최고였다. 처음엔 50억을, 다음엔 70억을 제안했을 때 나도 잠깐 흔들렸다. 솔직히 말해서 70억이면 인생이 바뀌는 돈이었다. 강 회장님, 정말 돈 많으시네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말이죠. 그 정도 돈 받으면 저도 회장님처럼 뻔뻔한 인간으로 변할까 봐 무섭네요. 그럼 총이라도 꺼내서 제 머리에 쏴야죠. 전 회장님을 세상에서 제일 혐오합니다. 제 삶을 망가뜨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이제 와서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걸 살려고 돈을 내미네요? 그나마 지연은 회장님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저를 떠났을 테니 이해는 되지만 그녀가 나한테 한 짓까지 감안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 꺼져주세요. 당신 얼굴 보면 그동안 참아온 게 다 터질 것 같으니까. 이겼다고요? 좋아요. 근데 그 승리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돈이 있어도 당신은 이미 졌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어쩌면 그는 이겼을지도 모르지만 그와 지연은 내 마음을 돌로 바꾸어 버린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그건 절대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지연이 죽기 전 병원에 직접 찾아갔다. 그날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그녀 곁에는 여전히 그 남자 도연이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여기 뭐 하러 왔지? 그가 버럭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 진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 해서.
죽기 전에 말이야.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가 몸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나를 때리려 했을 것이다. 대신 그는 몇 마디 욕설을 뱉었다. 그만해. 둘 다. 지연이 중간에서 막아섰다. 이미 다 충분히 상처 줬고 다 들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민우야, 그래도 너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도 나름 멀쩡하네.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예전엔 너 누워있는 모습 자주 봤는데 이렇게 튜브랑 약 주머니에 연결된 채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또 상처 줄 말 준비해 왔어? 지연이 되물었다. 아니, 그냥 미안하다. 모든 것에 대해 이걸로 정리하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서 왜 왔어? 그냥 궁금했어. 죽어가는 부유한 쓰레기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요즘은 돈만 많으면 천국 가는 천사까지 고용할 수 있다던데. 너도 아마 그렇게 하겠지. 아빠가 70억 제안했지? 아마 천국 가려면 그 금액 2배는 필요할걸. 도연은 거칠게 수건을 집어던지고 몸을 끌고 나를 향해 다가오려 했다. 지연이 다시 중간에 끼어들었다. 민우야,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어. 내 마음 다쳤다는 거 알아. 사과가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도 너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 넌 내 아버지, 이 인간까지 내 피를 다 뽑고 내 심장에 얼음을 채워놨어. 이제는 그냥 내가 죽기만 기다릴 뿐이야. 그럼 난 드디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내가 너였다면 지금쯤 신부님 불러서 마지막 참회라도 했을 거야. 지옥에서 타라고 했던 건 솔직히 후회 안 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은 할게. 나는 조용히 돌아섰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녀 무덤 위에서 춤을 추진 않았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씩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셨고 여전히 하은이에게 명절 카드를 보내셨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 지연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진을 만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국립연구센터에서 과거 참가자들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꼭 오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예전 데이터와 비교하고 싶어요. 나는 지역 전문대학에서 강의 중이었고 목요일 수업 끝나고 갈게요. 라고 답했다. 수지는 어깨 길이의 곱슬빨간 머리, 초록빛 눈, 작은 들창 코와 주근깨 가득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서로 잘 맞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약하다. 그녀와 나는 정말 잘 통해버렸다. 기록 보니 당신은 같은 참가자였던 지연 씨와 결혼했었네요. 그리고 아이도 있으시고 딸 하나 있어요. 이름은 하은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잘 몰라요. 몇 년째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 애 어머니가 제가 괴물인 것처럼 세뇌시켜 놨어요.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했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두 얼굴을 다 알아야 하거든요. 수진과 나는 바로 연인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똑똑했고 유쾌했고 무엇보다도 내 과거를 심판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4년간 함께 살다가 나는 마침내 프러포즈를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다. 하은은 오지 않았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수신자 없음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반송되었다. 어머니는 SNS를 통해 하은을 찾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현관 앞에 함께 앉아있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은이가 아직 널 용서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삶을 살아도 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의 말은 너무도 맞았다.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에게 상처만 남겼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저녁을 나눴다. 인생은 조용했고 우리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은이라는 내 삶의 결핍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하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유산은 내 안에 남아 있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을 볼 때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진.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이해는 결국 내가 모든 상처를 껴안을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과거의 실수들이 가끔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단지 슬픔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늘 큰 가족을 꿈꿨고 수진 역시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 선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다. 그 생각은 우리 둘 모두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다. 삶은 내게 또 한 번 행복할 기회를 내밀었고 나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덜 아파졌고 무엇보다 매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지난한 여정은 결국 나를 누구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로 가득 찬 삶을 함께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끌어안는 방법을 배웠을 때 나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화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삶의 장은 나에게 성장과 변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선물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고맙게 느낀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도, 분노도, 용서도 결국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죠. 때론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